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같은 학년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중증 화상을 입었지만 가해 아동의 부모는 오히려 자기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10년 전 한 인터넷 방송 BJ에게 보낸 후원금을 돌려받으러 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기를 거칠게 흔들거나 밀쳤고 귀신이 씌었다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연 관계인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협박한 현지 경찰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경위는 여성과 여성 아들의 장래를 망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시작을 좀 차분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전해드려야 될 소식도 많고 말이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귀를 한번 잘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자, 들으시는 이 노래. 홍도야 울지 마라. 누구 노래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원로 방송인 송혜 선생 노래입니다. 선생의 이 구성진 목소리가 일품이어서 저희가 많은 노래 중에서 한번 골라봤는데 오늘 점심쯤에 정말 많은 분들이 크게 놀라셨죠. 향년 95세를 일기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참 이렇게 또 한 시대가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죠. 일단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이수진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근 준비하면서 YTN 봤는데 이젠 사건 반장으로 체인지하신 연우맘님, 아유 현명하십니다. 자, 옛날엔 아내가 사건 반장 챙겨보면 뭐 그런 걸 보냐 이렇게 구박했는데 이젠 제가 먼저 틀어놓습니다 하신 이재식님. 괜찮습니다. 신랑분들 대부분 그렇게 입문하고 계십니다. 자, 지훈아, 원보야, 니들 때문에 사건 반장 본다 하신 이영주님. 이수진 기자는 91년생이 맞습니다 하신 최성재님. 글쎄요, 이 퀴즈 정답은 오는 금요일 당첨자 발표 때 공개합니다. 자, 전윤지님, 박필림님, 고보리님, 민서님, 박서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국민 MC 송혜 잠들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 34년간 전국 노래자랑 국민 MC 송혜 선생 별세하셨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기사 보신 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송혜 선생이 오늘 아침 별세를 했습니다. 송혜 선생은 지난 3월에는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고 지난달에도 건강 문제로 기사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만 해도 90대 고령에도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KBS는 이번 주 전국 노래자랑을 송혜 추모 특집으로 꾸릴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송혜 선생하고 개인적으로 또 친분도 있으시잖아요. 방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KBS 프로그램에서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방송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연세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그 방송 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방송을 잘하시나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대기실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저한테 많은 것도 질문하고 얘기도 하는 그런데 참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송혜 선생이 많은 또 일화가 있지만 이 1987년 그 당시 20살이던 외아들이 맞아요. 이 한강대교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던 이후에 이 충격과 슬픔을 견디다 못해서 남산에 올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도 예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고
그 아들이 사망했던 한강대교를 가지 않았다. 차마 다니질 못해서 이렇게 애둘러서 돌아다녔던 그런 또 일화도 정말 웃음 뒤에는 이런 아픈 또 역사가 있구나 했는데 아무쪼록 이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후진 차량의 어깨툭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승합차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서는데 저 남성 주목해서 보세요. 후진하는데 툭! 아이고야 이거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부족했던지 아예 몸을 자기가 갖다 댑니다. 한 번 더 툭. 스멜 냄새 납니다. 이 양반 후진하는 차량만 쏙 골라서 못 맞춰서 차해 공갈. 박 변호사님. 자, 뭐 보험 사고라는 거는 우연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유발되는 사고는 사기죠.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 저 사람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사각지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정면에 있으면 뒤 후방 카메라로 잡힙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 사각지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보니까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620만 원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고의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으로 지금 입건이 된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또 사고 났으니까 내가 잘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죠. 요새는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고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꼭 있을 것 박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블랙박스 사각지대로 가서 했는데 저 위에 CCTV가 있었네. 그걸로 걸린 거예요. 지금 저기 그러니까요. 보면 블랙박스보다 더 위에 CCTV를 다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 어쩔 수 이 각도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착한 개 혹은 나쁜 개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자, 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던 개 5마리에게 7살 아이가 물려서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 기자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난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지난달 어버이날에 7살 아이가 풍산개 5마리에게 물려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12군데가 찢겨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요. 사고가 난 동네에서는 이 풍산개들에게 물림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 개들을 늑대견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견주가 이런 이전 사고를 겪고 나서도 개들을 풀어놓고 또 입마개도 하지 않아서 7살 아이가 또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피해 아동들의 가족들이 사건 이후에 개를 시설에 보내든지 어떻게든지 좀 처분을 해라 했더니 견주는 우리 애는 내가 키운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요. 우리 개는 착한 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 견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개는 착한 개인데 용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냥을 해가 왔는 그 동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개가 이렇게 욕망해서 그런 저 장면. 데리고 오고 또 두 번째는 이 개들 때문에 이 근처에 산짐승이 한 마리도 없다, 산짐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뒤가 너무 모순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용맹하다는 거는 공격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고 그럼요. 주위에 산짐승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끝까지 그 산짐승을 찾아가서 공격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개를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동물보호법도 있고 형법상에 이제 형법상 과실치사죄도 있는데요. 둘 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벌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풍산개가 과연 맹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살펴서 만약에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정확하게 그 견종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할 수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상 분명히 명문의 규정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요, 이 반려견이 목줄이 풀려서 문 밖을 나섰다가 소방대원이 쏜 마취총에 맞아서 숨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일 오전에 개 한 마리가 도로를 돌면서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래서 이제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마취총을 쏘아서 이 반려견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는 태극이라는 이름의 어떤 부부의 반려견으로 사실은 내장형 반려견 칩도 있었고 또 아들처럼 키우던 훈련이 잘 된 아이였대요. 근데 이제 소방사께서 보시기에는 대형견이고 또 맹견으로도 보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전혀 확인을 하기 전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뭔가 포획을 시도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내장형 칩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좀 봤더니 이 견주는 방금 보신 것처럼 슬픔에 겨워서 지금 사망한 그러니까 지금 죽은 그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막 장례까지 치르는 모습을 아까 보셨는데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러니까 과잉 대응을 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거 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죠. 마취총을 지금 쏜 거거든요. 자일라진이라는 마취약을 쏘는 건데 그 용량 부분하고 과연 최후의 수단에 이걸 쏘았던 것인지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용량이 좀 초과했던 걸로 보입니다. 키로당 예컨대 한 24kg 정도 되면 한 2.4ml를 쏴야 되는데 대형견에 해당한 정도의 마취총을 쐈던 겁니다. 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됐었고 예. 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마취총은 포획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최후의 수단의 상황에 맞는지 또 그거 할 때 수의사가 동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견주들 입장에서는 이 좀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과잉 대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누리꾼들의 반응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신호 위반에 빵 했다가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뭐 하세요? 신호 위반하셨잖아요. 지금 좌회전인데. 뭐 하시냐고요? 빵거리냐고 아저씨. 그리고 좌회전할 때 아저씨 안쪽에서 왔잖아요. 이쪽으로 일단 먼저 들어오는 게 우선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아저씨를 보고 일부러 이쪽으로 잠깐 지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긁어서 고스름을 만드세요? 피곤하게. 서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저씨 가는 거 속도 늦추게 만들었어요? 출발할 때쯤에 먼저 지나치고 있었는데 굳이 그거를?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 나 이런 사람 처음이에요. 저도 선생님 처음이에요. 그러면 아저씨 운전 안 하시나 보네. 내가 그래서 사고를 유발했어요? 나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알았습니다. 예? 아저씨 그거 굳이 안 해? 문제 없지 않았어요? 아니, 문제는 있죠. 아 그래요? 네. 막 근질근질거려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 선생님이 만약에 나도 너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은 이 클락션, 이 경적을 이제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경적을 한 거는 주의 한계예요. 혹시나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라는 그런 한계인데, 예. 킥보드죠. 자, 예. 전동 킥보드 운전하는 사람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내한테 공격적으로 경적을 했느냐라고 했던 것 같고, 주의 한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걸 해줬기 때문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속도를 줄이고 문제가 없었다고 돼야 되는데 오히려 경적의 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라고 판단해서 저렇게 됐고, 지금 운전자 얘기에 따르면 이후로는 경적 절대로 못 누른답니다. 경적만 누르면 저런 사람이 달려들어서 뭘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예. 사실 저 상황에서 경적 안 누르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헬멧 미착용입니다. 헬멧 미착용. 그거 좋네. 벌금 내야 되면 2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몸만 쏙 빠져나갔다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터넷에서만 보던 펜션 객실. 아유, 이거 좀 보세요. 이건 펜션. 이거 이 뭐 페트병 그냥 아주 그냥 이 냄비에 그대로. 아이고,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이거 막 수건 막 여기저기 막. 아유, 소장님. 네. 왜 이런 거 사러 진짜. 그러게요. 진짜. 저희가 펜션을 가서 뭐 저렇게 이렇게 쫙 깔아놓고 먹기는 하죠. 그렇지만 다음 달 나올 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요. 제가 좀 더 놀란 거는 이 일행이 지금 어른이 4명에 아이가 2명이 같이 왔대요. 하하. 그런데 어른들이 지금 밤새고 저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라면에 김치에 뭐 시컷 먹고 보니까 이불하고 수건이 바닥에 다 잔뜩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울까? 나올 때 저렇게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펜션 주인께서도 지금 청소해달라고 올리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최소한 서로 예의를 지키고 살자라는 의미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 여름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좀 이제 좀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골라봤습니다. 승 의원님. 네네. 아니 돈은 돈대로 내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가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조금은 계세요. 뭐 청소를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뭐 펜션 주인이 말했다시피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자라는 건데 뭐 갑론을박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영업 방해죄가 될 수 있느냐, 뭐 손괴죄가 될 수 있느냐, 형사법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던데 사실 그건 형사법적 문제 이전의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건 민사적으로 이런 행위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청소 벌금이라는 걸 저희들이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뭐 10만 원을 더 초과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크레딧 카드로 이제 그 신원이 확인되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서로 간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자기 자리 조금만 깨끗하게 치우고 가셨으면 그러니까요.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사시는 이응빈님, 이웅빈님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저 이웅빈님 보고 계신가요? 이메일로요. 원보형 이것 좀 드세요 하면서 제 사진 앞에다가 케이크랑 커피 올려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셨잖아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제사상 느낌이 나더라고요. 당신의 엉덩이는 무게싱업 중. 압력을 넓게 퍼뜨리는 베타젤의 압력 분산 기술. 베타젤 허리와 엉덩이를 편안하게. 밸런스 온 베타젤. 먹는 치질약 치센 어떠셨나요? 제가 치질로 고생한 거 다 아시죠? 유튜버는 장소이동이 많은데 그럴 때 치센 꼭 챙겨요. 먹으니까 진짜 편해요. 약해진 혈관을 건강하게 치센. 치질 키우지 말고 치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같은 학년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중증 화상을 입었지만 가해 아동의 부모는 오히려 자기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짚어봅니다. 자, 이거 어제 저 JTBC 단독 기사였습니다. 일단 이 기자가 영상을 보면서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영상을 보시면 10살 또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흰색 옷을 입은 아이가 피해 아동 A군이고요. 검은색 옷을 입은 아이가 B군입니다. 이 B군은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찌르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가 A군은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해 아동이 개미를 보려고 잠시 몸을 구부린 사이에 저렇게 뜨거운 물을 끼얹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뜨거운 물은 인근 헬스장 정수기에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 피해 아동은 이 장난으로 화상을 입었는데 아파트 주민이 이걸 발견을 해서 부모에게 알렸고요. 결국 이 아이는 119에 실려갔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아이가 잠깐 개미를 보려고 몸을 구부린 순간 인근 헬스장에서 가져온 뜨거운 물을 아이 몸에 저렇게 부어버렸습니다. 지금 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가 그 뜨거움에 하면서 자리에서 지금 몸을 주체를 못하고 있죠. 소장님, 화상입니다. 네. 화상. 저는 저거 맨 처음에 제목 보고 처음에 영화상 보고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네. 너무 좀 불쌍한, 정말 화상은 아프잖아요. 근데 이 아이 지금 저렇게 등에 3분의 2 정도의 화상을 입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어떡해. 힘들다 그러고 누울 수도 없어서 저렇게 기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진통제를 먹고 마시면서 고통을 참아야 되고요. 전치 5주의 화상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증이죠. 그러면서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뜨거운 물을 처음 맞았을 때 마치 용암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다음에 불로 몸을 씻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사 선생님도 이 상처가 평생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 아이가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화상도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몸의 화상, 마음의 화상.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가해 아동의 부모. 자, 초등학교 3학년 정도니까 이 법적 책임은 이제 아동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모한테 있는데요. 부모는 조금 달리 얘기를 합니다. 가해 아동의 부모가 뜨거운 물을 지금 화면하고 좀 다르게 일부러 부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게
사고로 발생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려 상황입니다. 넘어져서 부어진 거다. 부어진 거다. 뭐 이제 저거랑 영상은 좀 아하, 달라요. 글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입원해 있는 동안 사과의 문자 메시지는 보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자로 계속 갔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저게 걸려 넘어져서 부어진 걸로는 저 영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문자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던 가해 아동의 부모. 그런데 이게 정말 무색할 만큼 뭔가 이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적반하장 학폭입니다. 자, 피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이 가해 아동 측 오히려 우리 애가 쟤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학폭위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피해 아동의 부모 측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네, 갑자기 4일 뒤에 그 가해자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요. 그 가해자 부모가 와서 하는 말이 학폭 신고하겠다. 저희 아이가 화상 입고 난 뒤에 달려가서 얼굴부터 가슴, 다리, 배, 무릎 6군데를 마구마구 때렸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학교는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상을 입은 그 아이가 우리 애를 때렸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부은 그 아이가 맞았다. 승 의원님, 네네.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CCTV 영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부모라면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등이 많이 중증 화상이 있어서 아까 그 영상을 보듯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폭위가 나오면 부모는 물어야 됩니다. 자기 아이한테. 너 정말로 가슴, 다리, 배, 무릎을 마구마구 때렸느냐. 아니 우리 아이는 아파 죽겠는데 우리 아이가 반대편 아이를 그렇게 때렸는지를 물어봐야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장 많이 울었단 날이라고. 분명히 CCTV가 완전히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거예요. 있다면 학폭위에서는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면 접수하지 말고 각하라는 게 있습니다.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세가 제가 아직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는데 10세면 우리 형법상 촉법소년이라서 보호처분 받을 수 있는 나이고 정말 뜨거운 물의 온도와 양과 그 당시의 행동을 본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민사상 책임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의 보호 책임까지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황당했던 지점 또 있습니다. 이 피해 아동, 화상을 입은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당시 가해 아동의 아버지와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딱 마주쳤는데 학폭위에 그 신고를 했다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장난이에요. 지금 애들 앞에가지고 뭐 어른들은 책임 없어요? 애들 방치해놓고 사고 났으니까 다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면 그렇게 방치해요 그 사이에? 애들끼리 놀다가 시간 따로 자, 승 의원님 결국 이 얘기예요. 네 아들 네가 관리 못한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승 의원님. 저도 그러면 제 딸 키웠을 때 저런 게 수십억만 번 될 것 같은데요. 학교 가서 아이가 도시락을 먹을 때, 학교 방과 후에 친구들하고 놀 때 그 모든 순간의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라면 그걸 지켜보지 않는 부모는 그게 방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학부형도 그 방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동학대에서 방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아이의 돌봄을 저버렸을 때 하는 이야기지 저런 상황이 절대로 방임이 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러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 저 가해자 부모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방금 그 가해 아동 부모, 피해 아동의 부모가 서로 이렇게 언쟁을 벌이던 바로 그 현장에 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면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지라는 얘기를 그 화상을 입은 아이가 직접 들었어요. 아,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몸도 아직 낫지 않았고 마음도 그 충격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정말 낫지 않은 상처가 덧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 싸움을 여러 케이스를 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서 붓는 거는 이건 정말로 일상적이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친구랑 싸우는 방법을 생각해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양육을 됐길래 친구하고 싸울 때 이런 방식을 택하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가정 환경은 어떻지? 혹시 폭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이 오디오를 들은 걸로만 얘기를 드리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싸움에 그렇게 귀한 아이들 왜 보살피지 못했냐라고 얘기하고 이 피해를 입어서 전치 5주가 된 기어다니고 있는 애 앞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 2번, 3번 상처가 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엄마와 아버지는 이 가해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예. 저 아까 그 뜨거운 물 붓는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초등 3년생 10살짜리 꼬마라도 말이죠. 장난을 치다가 뜨거운 물이 그냥 튀어서 화상을 입히는 거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가져와서 몸에 받아와서 몸에 부어버리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저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일부러 부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위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맞다.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고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뭐 만으로 10살, 11살 그 정도인데 어리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생각하는 구조도 갖춰져 있고 승전 의원이 조금 언급했지만 촉법소년, 형벌법규에 저촉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저는 좀 더 심각하게 봤을 때는 이게 살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되게 심각하게 보이는데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좀 문제고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지금 두 아이가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좀 주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학폭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 네,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면 결국 이제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 입은 이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팔다리를 휘둘렀던 걸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학교 폭력으로 보일 수는 없다라고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그래서 일단은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전학을 결정했고 피해 학생은 뭐 더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고요. 다만 지금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가해 학생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사고로 된 것이다라고 부모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건을 단독 취재한 우리 취재 기자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 화상을 입은 아이가 정말 무슨 뭐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제가 물어봤더니 갑자기 부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막 그냥 어떻게 이렇게 팔을 두어 번 휘둘렀답니다. 그게 CCTV에도 남아 있대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타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학폭위가 교육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걸 분간을 못 하겠습니까? 예? 자, 이미 그건 또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화상을 입은 아이의 상태죠. 이 아이가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발육 과정에서 화상 부위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음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진짜 마음 아파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10년 전 한 인터넷 방송 BJ에게 보낸 후원금을 돌려받으러 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인천에서 벌어진 택시 탈취 사건입니다. 네, 한 20대 남성이 인천의 한 공원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분명 승객이었는데 도착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강도로 변한 겁니다. 이 승객이 택시 기사한테 흉기로 위협을 했고요. 차량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뭐 과속, 역주행, 불법 유턴 이런 난폭 운전들을 막 이어가면서
인천에서 군포까지 갔습니다. 약 48km를 달렸는데요. 난간에 부딪힌 후에야 멈췄습니다. 이 도주 과정에서 다른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택시 안내등 그리고 택시 안에 있는 미터기까지 부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도망가려고 그랬겠죠. 사실 이렇게 택시로 보이면 저도 오늘 이제 이 JTBC를 오기 전에 택시를 타려고 봤을 때 위에 택시 위에 캡이 있잖아요. 예. 그 캡을 제일 먼저 보게 되잖아요. 특히 그렇죠. 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캡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없는 거고 캡에 불이 꺼져 있으면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미터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이면 앞에 뭐 사람이 탑승했으면 불이 없고 사람이 탑승 안 했으면 뭐 빈 차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서 외관상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보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남성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별풍선 돌려줘? 아, 소장님 이건 또 뭐예요 또? 아, 네, 저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고를 저질러 놓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이 남자가 지금도 20대지만 10년 전에 어떤 BJ, 여자 BJ겠죠? 여자 BJ인데 별풍선을 80만 원어치를 우리가 흔히 뭐 별풍선 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80만 원을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돌려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BJ가 거절했겠죠, 당연히. 예. 거절을 했더니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내가 살해하겠다, 죽이겠다,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것을 뭐 실현하려고 했는지 택시를 타고 이제 도망간 겁니다. 자, 왕왕 뭐 별풍선 환불해달라 이런 논란이 있긴 하죠. 자, 그런데 승 의원님 10년 전에 준 거 내놔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사실 지금 한 행동을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자기가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 택시의 여러 가지 부위를 파손시켰다는 걸 보면 분명히 정신질환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렇게 별풍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사이키아트리안 좀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 확인을 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범행 수단을 바라보면 과연 정신질환이 정말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있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핑계인지는 정확하게 경찰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박 변호사님이 10년 전에 누구 뭐 지인, 뭐 어르신한테 아, 뭐 지훈아, 야, 이 용돈 해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야, 너 그때 받은 거 돌려줘. 그러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안 주죠. 막 10년 전 안 준다고요? 아니 줘야 될 의무가 없죠. 아, 그렇죠. 줄 이유도 없고요. 예, 예. 사실은 이거를 또 법적으로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증여를 했으면 그 증여는 주면서 끝입니다. 아하. 무상으로 주는 것을 우리 물건을 주는 것을 민법상 증여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착각이 들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는 뭐 취소나 해제가 불가능한 거고요. 요 지금 별풍선 아메리카 죄송합니다. 그런 TV가 있어요. 거기서 많이 쓰던 거예요. 좀 달라요. 아메리카 다른 대륙 TV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하던 별풍선들이 있고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뭐 챗 이런 걸 쏘기도 합니다. 그걸 하는데 아프리카라고 하시면 되는데. 예, 아프리카인데요. 예. 그걸 법적으로 무슨 조금 소린가 해서 아메리카 그러시길래.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조금 우리 해보면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아이템을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구매하는 거는 매매를 행위로 보는 거고요. 그것을 공짜로 주는 거를 증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BJ한테 그 아이템을 구매를 해가지고 공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계약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 돈이 지급이 됐고 증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제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아하. 7일 이내에 환불 같은 게 가능합니다. 오. 10년이 지났잖아요. 예, 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말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데 뭐 흥했다. 그런 어떤 독특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철회하거나 환불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예. 별풍선 얘기고요. 별풍선 상관없이 폭행을 행사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강도라 그래요. 강도인데 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했기 때문에 특수 강도가 될 수가 있고요. 특수 강도는 형이 상당히 셉니다. 거의 살인에 가깝습니다.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고요. 이거 말고도 VJ한테 지금 스토킹도 했잖아요. 스토킹 처벌법도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좀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산후 도우미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기를 거칠게 흔들거나 밀쳤고 귀신이 씌었다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후 도우미의 범행을 따라가 봅니다. 아,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지난 5월 초에 도우미를 고용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를 이 도우미에게 맡겼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울고 하니까 좀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우연히 아기의 아버지가 이 홈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이 영상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학대 장면이 있었던 거죠? 이게 좀 교묘하게 이제 그 학대 장면을 좀 이렇게 꾸며놓는데 아이의 입을 이렇게 닦아주는 듯하게 보면서 아이 입을 이렇게 누른다든가 뒤로 이렇게 아이를 뒤로 민다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4개월밖에 안 된 아이면 목 되게 가누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채는 아이를 거칠게 흔들고 엉덩이나 등을 때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만약에 그게 카메라에 잡혔다면 이건 학대를 넘어서 이건 분명히 물리적 폭행까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문 이 산후 도우미 업체에서 그냥 뭐 아름아름 구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소장님. 네, 그렇죠.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아기를 돌보시는 분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싶었겠죠. 그리고 예. 이제 엄마도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전문 업체를 소개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그 안에서 오시는 전문가를 이제 모신 건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딱 그 남편이 홈카메라를 보게 됐는데 딱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아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애기만 이제 끌어안고 이제 뭐 한마디로 벌벌 떤 거죠. 너무 끔찍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피아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도우미 A 씨가 오늘부터 한 시간이 좀 지난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애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 그래서 그거를 A 씨한테 얘기하니까 A 씨가 아유 애가 크느라 그렇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 학대 정황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후 도우미가 그 영상을 보면 아이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상한 말을 했죠. 자, 체크 포인트 짚어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저런 말을 저희가 이제 이게 SBS 단독 기사였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그 영상을 봤더니 그 산후 도우미가 진짜 저 워딩을 해요. 그렇죠.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4개월 된 아이입니다. 아이한테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거라 라고 하면서 이 아이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거라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글쎄요 뭐 때리는 것도 뭐 학대 행위도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이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수 있고요. 아이가 아닌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복적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저 소장님 저는 진짜 이게 정말 무슨 뭐 퇴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전 어르신들 뭐 너 계속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저는 그냥 그런 걸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냥.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자신의 이제 뭐 신념이랄까 사상이랄까 뭐 어떤 신앙이랄까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왕왕 있어요. 제가 뭐 상담 쪽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에 어딘가에 또 이런 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병리적일 수도 있고 이제 병리적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좀 잘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후 도우미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아이를 귀신으로 본 게 아니고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도리어 이 아이를 괴롭히는 어떤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었는지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아이를 달래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산후 도우미로 가서 되겠는가. 아이의 어떤 정서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이런 거를 보시고 나면 얼마나 놀라고 또 트라우마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안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만의 신념이나 사상이나 신앙에 의해서 아이를 입을 막는다다가 멸친다다가 때리던가 이런 거는 학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승현님 이 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산후도우미 교육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 집도 이모님이 아기 딸꾹질 멈추게 한다고 제 앞에서 애를 이렇게 던졌다가 받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교체했습니다. 그분은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산후도우미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8세 이상 누구나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60시간 정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매년 8시간 정도의 보수 교육이라 그러죠. 계속해서 이제 추적 교육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저것만으로 산후도우미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 이제 저희도 안에서 좀 들여다볼 때 이건 적어도 전과조회, 그러니까 과거의 범죄 경력 정도는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그게 추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 저는 꼭 한 가지 주장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러한 홈 카메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사건들이 발각되었을 때 그 산후도우미에게 좀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이런 직군에 종사할 수 없도록 엄중하게 취업 제한을 하는 것도 같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1월 2일 인천의 모 지구대 팀장인 40대 남성은 내연 관계인 한 여성과 3시간 동안 의문의 통화를 갖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당직 근무를 마치고 여성이 거주하는 빌라를 찾은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사흘 후 수사를 하던 경찰은 도리어 첫 신고자이자 여성과 연인 관계였던 남성을 자살 교사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되는데요. 이후 법원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바로 어제 남성을 구속시켰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과 그로 인해 구속이 된 남성, 그 둘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월 전에 발생 당시에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사건인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2일에 한 여성이 오전 8시 반쯤에 자신이 살던 빌라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여성과 내연 관계였던 남성이 경찰관이었는데 당직 근무를 끝내고 이 여성의 빌라에 들렀다가 이 여성이 숨진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수사하던 중에 이 남성이 그 전날 이 여성과 3시간 동안 통화를 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이 이 통화에서 차라리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종용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말을 하면 그냥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들의 장래를 망치겠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아들, 여성에게 네 아들 장래를 망치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남자는 경찰입니다. 계급이 경인데요. 경이고 이 사람이 이 여성한테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면서 헤어지지 않으면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한테 해코지를 가하겠다. 특히 나의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직장 세무조사 밖에서 길거리 나가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이는 살려주겠다. 네가 극단적 선택을 해라. 라고 이런 발언을 했던 게 지금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 발언 때문에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살교사죄로 해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자, 소장님. 네. 예, 소장님 6개월 전에도 이 사건 저희가 전해드릴 때 소장님 그때 출연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그날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사건의 전모가 많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죽어라 해서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이지 싶었는데 방금 박 변호사님 설명처럼 무수히 많은 협박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장을 만약에 바꿔놓고 내가 이렇게 이 여성은
이혼했었다고 하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는데 이혼을 해서 좀 주눅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굉장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들처럼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엄마는 혼자 키우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그 경찰을 몰래 이렇게 좀 만나고 있는 아이한테 굉장히 죄책감이 있었을 텐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들의 인생을 망치겠다. 내가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네 아들이 잘못한 거 형사처벌받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장래가 망쳐지겠구나.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힘도 지금 없고 그렇죠. 사회적 경제적 이런 힘도 없는데 나보다 훨씬 경찰이고 사회적 인맥도 많은 저 사람이 마을 먹고 나한테 보복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한테 보복을 해버리면 차라리 나 같은 엄마는 없는 게 낫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1년 11월 달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그때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었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거고 뭐 조금 방금 뒤에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또 더 우리 시청자들이 놀랄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사실 이게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당연히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긴급 체포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법원에게 구속영장을 탕 쳐요. 법원이 치는 것은 분명히 검찰의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데 법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위의 주거, 직업,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남성이 이 피해 여성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 이 피해 여성이 더 이상 삶을 지탱하지 어려울 만큼 심각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재범의 위험성이 없었을까?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는 없었을까? 거기에 있다면 70조 2항에 따라서 당연히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정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그 당시에는 기각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어제 네. 구속이 됐습니다. 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이 사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여성의 주변인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범죄 심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이 남성의 협박이 어떻게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요. 이 남성이 자신의 지위나 인맥을 과시하면서 오랜 시간 공포감을 줬고 이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여성은 두려운 마음에 죽음을 선택했다.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검찰은 여성과 유족이 입은 피해가 크다면서 구속 기소를 했고요.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소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어차피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딱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가스라이팅인 것 같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약간 사랑을 변장을 해서 나타나는 나는 사랑하는 거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집착하고 지배하고 결론은 내 지배, 내 소유가 될 거 아니면 너는 차라리 죽어라 이런 식의 세뇌를 시키는데 그것을 이 여성가 여러 가지 감정에서 이제 나약한 상태에서 가스라이팅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진짜 뭐 검사든 경찰이든 누구 한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만한 힘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과학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죽게 했으면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게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교사죄가 좀 성립한데 형량은 많이 달라요. 살인죄가 된다 그러면 5년, 사형, 무기까지 가능한데 이게 자살 교사나 촉탁 승낙 살인죄면 1년에 10년 사이에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 차이점 때문에 아마 영장이 뒤늦게 발부가 된 것 같고요. 글쎄요, 뭐 형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이 범죄라고 보이긴 하지만 또 증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런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분위기 바꿔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연애 기간 1년 동안 부모님은 물론 예비 장인 장모에게도 살갑게 자라는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였다는 이 씨.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도 역시 이 씨를 딸처럼 아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어머니와 상의하는 일명 마마보이였고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는 시어머니는 이 씨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불만을 토로한 며느리에게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남편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겠지라면서 되레 이 씨를 탓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폭력을 방치하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그게 이혼 사유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백다혜 아나운서는? 아니요. 될 것 같죠? 본인이 네. 생각하기에도? 네. 아니 이거는 여기서 그냥 별별 상담소 끝내겠습니다. 이건 뭐 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아니 백다혜 아나운서 본인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보니까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워서 관련 글에 달린 댓글 등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예. 한 분이 이 시어머니가 했던 똑같은 행동을 친정 어머니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똑같이 하도록 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좀 달라지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사과도 받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글이 있었는데요. 그 댓글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이거는. 방금 백다혜 아나운서가 말 시작하자마자 승 의원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럼 안 된다고.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자 연애를 할 때는 어른을 공경하는 남편의 신랑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당연히 좋으니까 결혼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에도 부모님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시부모님은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요. 남편은 어머니가 평일에 혼자 지내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굉장히 살뜰히 챙겼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좀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좋아 보였던 이유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만큼 이 씨 어머니도 똑같이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엄마 선물을 사면서 장모님 선물도 사고 엄마 먹을 음식 사면서 장모님 음식도 같이 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씨의 친정어머니가 굉장히 남편을 예뻐했고요. 주변에서 다들 좋아하니까 이 씨도 남편이 어른들한테 정말 잘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좋아했던 겁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 시어머니도 이 아내 이 씨를 정말 너는 내 딸이다. 뭐 다 시작할 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뭐 문제 있으세요? 사실 시어머니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며느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예,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친정 어머니한테 하듯이 시어머니에게 하시면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 쇼핑도 같이 다니고 맛집도 같이 다니고 딸이 정말 생긴 것 같다며 좋아했다. 그리고 남편이 서운하게 할 때면 이 씨에게 전화해 남편의 뒷담화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모습을 끝까지 좀 유지했으면 좋은데 끝의 모습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으로 약간 좀 균등한 입장, 뭐 이런 게 되면 좀 그런데 이게 집을 얻으면서 참 신혼집 이게 참 그래요. 신혼집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신혼집이 출퇴근이 좋은 곳, 그러니까 시댁 근처에 얻으려고 지금 남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댁하고 같은 아파트, 요게 지금 얻었습니다. 아하. 같은 아파트요. 같은 아파트, 동일한 아파트, 한 브랜드 아파트. 이거 참. 자,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신혼집을 같이 얻는다 하더라도 시어머니하고 뭐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돈도 겠으니까 친정 어머니만큼 관계 좋았으니까 근데 저 보잖아요. 지금 보잖아요. 진짜. 저 보고 있거든요. 아니 고개 내밀면 보이네. 보인다니까요. 네. 뭐 그렇다고. 잘하면 소리도 들리겠네. 보인다고요. 예. 지금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은 혜님이 딱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족 같은 회사랑 같은 말이다. 예. 가족 같은 회사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죠. 자, 그런데 소장님, 네.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또 왕래가 또 방금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이제 맨 처음에는 좀 이제 둘이 있도록 신혼여행 가서 맨 처음에는 이제 둘이 있게끔 해주셨는데
어느 날 오시기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었는데 이게 점차 횟수가 많아지더니 이제 나중에는 주말에도 시어머니가 원하는 곳에 가서 같이 놀아드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은 맨 처음에는 어머니를 진짜 딸처럼 좋아하긴 했는데 너무 점점 심해지고 평일 밤에도 어머니랑 지내는데 주말에도 어머니랑 지내야 되나?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저희가 참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별별 상담소 하면서 결국은 신랑이 카바를 쳐줘야 된다, 시쳇말로. 그러면 별별 상담소에 오지 않았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뭘 또 굶어 죽어요 또. 사실 이 남편 이런 행동을 했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혹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시부모님께 굉장히 친절한 사람도 문자 많이 보낼 수 있죠. 어머니 많이 걱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수백 통 정도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엄마한테 이걸 사진을 딱 찍어 보낸답니다. 엄마, 이 넥타이 색깔 이뻐? 이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확인 받는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 갈등 생기면 집사람한테 전화해가 여보, 나 오늘 진짜 회사에 힘들었어가 아니라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회사에서 이런 일 당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부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엄마가 하지 말래, 엄마가 시킨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녁마다 오게끔 했는 사람이 우리 앵커 말대로 엄마 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이 어머님 혼자 식사하시는 게 외로울 수 있으니 어머님 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제 식사하시게 하자라고 해서 남편이 불렀고, 그 시부모님도 남편이 불러서 왔는데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던 거죠. 승현님 아까 하신 거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싫은데요? 아, 그건 네? 절대로 반복할 수 없죠. 다음에 기회 한 번 더 주면 한 번 더 할게요. 왜 저러?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오늘 방송 재미없다고 하라면서. 그게 아니라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엄마 뭐 방금 하신 거. 엄마 이거 어떡해. 너무 싫다. 회사에서 진짜 나한테 이러고 있어. 너무 짜증나 엄마. 엄마가 해결해줘. 익숙합니다. 아, 예. 잠시 방송에 고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소장님, 그런데 네. 이게 진짜 뭐 부모님하고 결혼 전에 미혼 시절 이렇게 같이 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자, 그런데 이제 장가를 가서 가장이 되면 네. 그때부터는 달라져야죠. 그럼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마마보이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병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백 평이나 엄마한테 문자를 하고, 넥타이도 부인이 아닌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점심 메뉴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싸움이 나도 엄마한테 달려가고, 네,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좀 병인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내로서 이 정도는 이제 참아주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도 이제 누군가가 이 얘기를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이 꾸린 가정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 가정의 화목이 평화가 유지되느냐 못 되느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도 네. 저희가 뭐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여사님께서 대구에서 지금 지켜보시잖아요. 지금 바로 보고 계시죠. 예. 바로 보고 있죠. 저 아내도 보고 있고. 예. 둘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때요? 답은 뻔한데 이거? 무슨 답을 해야 한쪽만 보셔야 이게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둘 다 보고 있으면 그 남편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중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어머니 앞에 갔을 때도 엄마 나왔어요. 저는 엄마랑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어무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니 이렇게 불렀는데 좀 승전이 형처럼 엄마 이런 말을 저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손발이 끊어질 것 같아서 못 쓰는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에게 맡게 하고 또 아내한테는 아내 맡겨야 되는데, 이 남편이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 왜 시어머니가 자꾸 이러냐고 하니까 이 복에 겨운 소리하고 앉아있네. 명품 사주고 할 때는 그때는 좋다고 받아 먹더만 지금 와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혼 전에 가방 딸랑 하나 받은 거고 밥도 뭐 별로 없거든요. 남편이 중간에서 좀 중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것도 딴소리인데, 이 기자가 만약에 이 씨 아내 며느리 저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승희원님. 네. 일단 왜 답을 못해 왜? 아직 그래요. 뭐 우리 또 이수진 기자는 아직 결혼 전이니까 신중한 걸로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승현님. 네네. 결국 이 아내 이 씨 폭발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들도 사실 이게 와이셔츠라는 게 저희들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딱 벗을 때 옆줄이 딱 옆선이 하나 착 이렇게 올라오면 생각보다 이렇게 옷을 잘 벗는데 이게 다림질이 안 돼가 있으면 위에 옷을 끝까지 저는 입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 승현님 아까부터 옷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저는 단 한 번도 집사람에게 다림질을 하라고 강요는 못했는데 이게 당연히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해가오는 와이셔츠를 딱 보고 이제 어머니가 완전히 폭발하셨는 거죠. 왜 남편 와이셔츠를 네가 다리지 않고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해가오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과연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건 선을 넘는 건데. 이거는 소장님 이 정도 네. 되면은 아무리 뭐 엄마 뭐 마마보이 뭐 그거 마마보이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이쯤 되면은 네. 아,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너무 심각하죠. 둘이. 예, 이 남편이 완전히 또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어요. 여러 문제로. 뭐 심지어 시어머니가 신혼방에서 남편이랑 같이 잠이 든 적도 있다고. 이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낮잠을 주무시는 식으로 했는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미안하단 말도 없으시고 당연히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와 아들 관계는 정말 그러니까 이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해서 잘 살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둘 사이가 자체가 굉장히 한 덩어리가 돼버린 병리적인 상태다.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와도 이런 문제에 대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둘 관계가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요. 그 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며느리가 하는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지금 딱 이 얘기 듣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1997년도에 그 최지우 씨 주연의 영화 올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맞죠. 원로 배우 시어머니 역할 맡았던 분이 윤소정 씨인데 그렇죠.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넌 내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에 불과해. 아, 기억나세요? 그렇죠. 기억나죠. 아, 기억나십니까? 예. 아,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야,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아니 저는 이 신랑도 신랑이지만 그 시아버지도 이 정도 됐으면 아예 지금 뭐 적당히 좀 하라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어. 시어머니는 직접 폭행을 지금 행사했고요. 시아버지도 사실은 방기하거나 책임을 지금 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남편도 지금 아내 편을 안 들고 어머니 편을 지금 드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이랬던 것 같고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몇 가지 이혼 사유가 돼요.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폭행, 심히 부당한 잠깐만. 대우 그거는 그것도 해당하고요. 딱 긴장감을 계속 높였다가 짠 하고 말해야 되는데. 시간도 다 돼가니까 이제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아, 왜 그러셨어, 진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시어머니의 폭행마저 편드는 마마보이 남편. 이혼해야 합니다. 자, 이혼 사유가 6가지인데요. 6가지 예. 중에 이 해야 이혼 합니다, 사유가 이거. 몇 가지가 지금 중복이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질문 자체는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있냐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 이혼은 남편뿐만 아니라 이 가족 관계 다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이 지금 이루어졌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되고요. 이걸 중지하지 못하고 편드는 남편, 이것도 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유로 이혼 사유가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승희님 딱 한 문장만 얘기해 주세요. 아, 이 내용에 대해서 정신 차리세요. 부부지간은 어머니가 와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진정하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지 절대 부모의 개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채팅창에 무수히 많은 말씀 주고 계시는데 자, 이 기자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마마보이라고 하니까 이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분명히 이제 아내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분명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다. 엄마
내 마누라가 엄마 싫대 이렇게 말을 했을 거다 이런 답변을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장모님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동시에 잘 모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1+1 사서 같이 나눠줬을 거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혼하고 증거 싹 모아서 위자료까지 받으셔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소장님. 네. 소장님은 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소장님은 이 커플은 이혼해야 된다. 나한테 와서 상담 받아봐야 된다. 아, 뭐 당연히 상담 먼저 받으라고 제가 하겠지 바본가요? 네. 상담 먼저 받으시고 그런데 어머니와 남편이 정말 변하셔야만 이 가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어느 가정집 현관 CCTV에 포착된 영상인데요. 한 여성이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성 머리 위에 무언가 앉아있죠. 무엇일까요? 자, 여성 머리 위에 앉아있는 건 다름 아닌 딱따구리입니다. 아하. 새끼 딱따구리가 부엌 창문을 통해서 날아오더니 여성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딱따구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저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여성의 머리카락에 다리가 걸려버린 모양입니다. 아이고야, 이러네. 그래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여성의 머리 위에 계속 앉아 있는 건데요. 자, 여성이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이 남동생이 딱따구리를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아, 지금 네, 그리고는 딱따구리를 다리를 이제 머리카락에서 빼내기 시작하는데요. 자, 당시 상황 남동생에게 들어보겠습니다. Looking at the bird, and of course it's got this huge sharp beak, and its nails were kind of like hooked into her hair really hard. So my biggest thing was like, I don't want to make the bird freak out. 네, 몇 분 뒤 남동생이 딱따구리의 다리를 머리카락에서 빼냈고요. 딱따구리를 조심스럽게 마당에 놓아줬습니다. 이 여성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 둥지를 닮은 자신의 머리 모양 때문에 이 딱따구리가 머리 위에 앉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딱따구리 하면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잖아요. 좀 못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예. 아유, 이번엔- 불독. 네, 아유. 귀여운 불독 한 마리가 보이죠. 목이 말랐던 건지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요. 자, 갑자기 불독이 앞발을 내밀어서 항아리 위로 올라가더니 뒷다리를 항아리에 아이고. 집어넣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는 얼굴만 빼고 몸을 저렇게 담그는데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거. 아주 목욕하는 것 같죠. 이날 태국의 기온이 34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더웠는데요. 그래서 저 불독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이야. 얼굴만 내민 채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꽤 시원한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촬영한 견주는 반려견이 평소 목욕하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견주가 항아리 청소를 끝내자마자 저렇게 항아리로 뛰어든 거라고 합니다. 야, 반신욕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픽 스페인으로 가보시죠. 자, 누군가 과자에 발린 생크림을 포크로 지금 긁어냅니다. 아니, 저게 핵심인데 저걸 걷어내면 과자를 어떡해. 긁어내서 치약을 뿌리죠. 아우. 아이, 자, 이렇게 만든 과자를 노숙인한테 선물로 줍니다. 설마. 예, 자, 이 영상 촬영한 거 요 사람이에요. 중국 유튜버입니다. 에헤이, 이런. 지난 2017년 한 구독자부터 과자에 치약을 발라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런 장난을 치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유튜버 노숙인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자, 해당 유튜버 재판에서 장난이었다, 노숙인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무죄를 주장을 했지만 스페인 대법원 무섭습니다. 예. 유튜버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아이고, 우리 돈 2,7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5년간 유튜브 계정을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유, 반가운 소식. 얼굴도 공개됐잖아요. 예. 좋죠? 좋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번째 픽 프랑스로 가보시죠.
자, 여기 파리 디즈니랜드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고요.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여성에게 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디선가 미키마우스 직원이 뛰어왔어요. 뭐야 저거? 남성의 손에서 반지 상자를 낚아채고 무대 밑으로 내려오라고 안내를 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당황스럽죠, 커플이. 직원의 말을 듣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내려와서 이것도 이벤트의 하나. 아닙니다. 한 누리꾼이 파리 디즈니랜드에 가 내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망쳤다면서 이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던 겁니다. 그 누리꾼 말에 따르면 친구가 프로포즈 이벤트를 하려고 무대 이용을 미리 허락을 받았다 하는데 직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반지 상자를 낚아채더니 프로포즈 다운 내려가서 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실제 상황이었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미치겠. 무대 내려오니까 직원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때 반지 주면서 여기서 하세요. 여기 here 이게 규칙이다. 그걸 라고 말을 안내하는 했습니다. 것까지는 오케이. 네. 자기가 저 반지를 왜 낚아채? 그러니까요. 규칙을 지킨 거예요. 직원은 이 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직원의 대응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다 비판이 쏟아졌고요. 파리 디즈니랜드 측은 우리는 이 일을 이렇게 대처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사과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지하철역 CCTV에 포착된 영상인데요. 한 남성과 여성이 짐을 잔뜩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불안해. 갑자기 불안해, 안 돼! 남성이 발을 확 디디더니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졌고요. 바로 아래에 있던 여성도 덩달아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왠지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끝이 아닙니다. 이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아니, 저 아줌마, 쓰러진 여성을 저분은 붙잡으려고 하는데 왼쪽 계단에서 한 여성이 다급히 웃으면 안 되는데. 뛰어 내려옵니다. 왜 넘어지셨어? 네, 어찌된 일인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구해주러 도와주려고 오시다가. 네, 다름 아닌 청소부였습니다. 이 아이고. 남성과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급히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꽤 아파하는 것 같은데도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정지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이 버튼을 누르자 에스컬레이터가 곧장 멈추긴 했습니다. 아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2분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50대 주부 김기환님, 신랑하고 강원도 동강 휴양림 놀러 갔는데 저녁 식사 준비 중에도 어떻게든 사반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텐트 안에 프로젝트 빔까지 쏘시면서 시청을 하셨네요. 자, 다음은 김순영님 사연인데요. 식당 하시는 우리 아버지, 손님이 있어도 사반, 손님이 없어도 사반, 아주 그냥 TV를 뚫고 들어가실 지경이에요. 아빠가 TV만 보시니까 식당 일 제가 다 해요. 김 사장님 일 좀 해 하셨습니다. 일 좀 하세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